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이제 16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16강의 기본 주제는 이제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이제 시장론의 그 마무리라 볼 수 있는 그 입지론이 있습니다. 207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 거기 쓰는 용어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입지론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논점을 삼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입지론은 공유입지론하고 이제 상호입지론, 그 중에 핵심은 상호입지론 논리고 공유입지론은 가끔 가다가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유입지론이 안 나온 지가 이제 좀 됐죠. 24회 때 마지막으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입지론에 대한 논리를 약간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지론에 대한 논리는 뭐 너무 깊숙하게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나온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그 209페이지에 보면 공유입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 공유입지 조건이라고 나왔는 내용은 안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9페이지까지는 사실상 크게 안 보셔도 그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용도마다 입지 조건이 다른데,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건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두 가지 입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쾌적성하고 편리성을 갖춰야 되고, 상호 입지 조건은 이제 수익성을 갖춰야 되는 장소에 상가를 집어넣어야 되고, 공유입지론에 대한 입지 조건은 이제 공장을 갖다 놓는 거니까 생산성 또는 비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입지 조건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이제 판단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210페이지 보면 이제 공유입지론이 나옵니다. 공유입지론 페이지는 이제 210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책에 보면 공유입지론에 대한 설명을 한 학자가 뭐 베버라는 사람도 있고 래시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래시는 상호입지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제 베버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버라는 분이 이제 제시해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가정이라고 나온 것은 안 보셔도 되고요. 베버에 대한 논리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은 어차피 이런 학문적인 논리 전개를 펼치기 위한 이제 논점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고, 밑에 독일의 이제 경제학자 베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가로 이번에 주요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24회 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주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가로 이번에 주요 내용이 그럼 어떤 의미냐. 그래서 공유입지론은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가 주장한 최소 비용 이론. 비용이 이제 가장 적게 드는 장소에다가 공장 절하. 어차피 공장도 기업이잖아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그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윤이라는 것이 이 수입에서 크게 이제 가정하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로 이 비용이 이제 적어지면은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공장을 갖다 놔라라는 겁니다. 이 베버란 분이 그래서 그 고전적인 공유입지론 중에서 독보적인 학자입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수능에도 이제 나오시는 분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이제 최소 장소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베버의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테마로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그 책에 나왔던 그 방가로 2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이분은 공장을 선택할 때 3대 주요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쭉 거기 그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되진 않으니까. 이 베버란 분이 이제 이게 1900년대 초반 이론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제 만만치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송비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버란 분도 공장을 운영할 때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하셨고, 그럼 수송비 부분이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이분은 뭐라 그러냐, 우선은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찾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점을 찾고,
이 지점을 공장 부지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수송비가 최소되는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그러면은 이제 수송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마 요 지점이 수송비 최소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될 거예요. 공장 부지가 될 텐데, 근데 수송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선정했던 수송비 최소 지점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총수송비가 뭐냐면은 이게 내용 전개할 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합한 거, 요거를 이제 총 수송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료 수송비랑 제품 수송비.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배보의 다음 주제에서 등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고려했던 비용이 하나가 노동비야. 그러면은 이제 배보란 학자는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 최소 지점을 확인하라.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니까 둘 다 최소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수송비 최소 지점이 A고 노동비 최소 지점도 A야. 두 가지가 같으면은 그냥 A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송비 최소 지점은 A고 노동비 최소는 B다. 그럼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논리예요. 요거를 그 15회 때 그림으로 해가지고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A를 선택한 상태잖아. 우선 선택한 상태니까 요거를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한번 이전해 볼까 라고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로 옮기면은 그만큼 수송비 최소 지점은 포기한 겁니다. 그럼 A에서 B로 옮길수록 수송비는 그만큼 증가분이 발생해요. 증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한번 주어진 적이 있었죠. 다만 A에서 B로 옮기면은 A에 비해 B가 노동비가 절약이 될 거야. 노동비 절약분이 이제 주어지죠. 근데 수송비 증가분이 A에서 B로 옮겼을 때 수송비 증가분이 노동비 절약분보다 크다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면 공장을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이때는 공장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그냥 최종 부지를 선택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즉 A에서 B로 옮겼더니 수송비는 한 100원이 증가되는데 노동비는 50원이 절감됐다. 합치면 50원이 비용이 증가되는 거니까 이게 비용 최소화 지점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옮기지 말고 수송비 최소 지점인 A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따져봤더니 A에서 B로 옮겨봤더니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감분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건 공장을 수송비 최소 지점을 포기하고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선택하라.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문구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디서 B로 옮겼을 때 우선적으로 이건 선택한 상태니까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노동비 최소 옮겼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보란 분이 그 세 번째로 논했던 것이 집적 이익이에요. 집적이라는 것은 이제 모인다는 뜻이죠. 집적의 반대말이 이제 분산입니다. 그 배보란 분이 이제 이 공유입전을 논하던 시대에서는 요즘같이 우리가 여러분 2차 가면 공법이 있잖아요. 공법 보면 용도지역주에 있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주는 이제 서로 이질적인 것은 분산시키고 동질적인 것은 강제적으로 정부가 모아놓는 이거 정부의 규제죠. 토지용 규제인데 배보라는 학자가 이 연구를 할 때는요. 그 당시 용도지역주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이 있으면 옆에다가 이제 공장도 짓고 농사짓는 땅에다가 뭐 폐수공장도 짓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그 용도지역주를 이제 인간이 개발한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용도지역제 제도가 이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성격상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더라. 그래서 다만 모였을 때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집정력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모였을 때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도 공유하고 이제 노동력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내용은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져요. 그리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좋은 현상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였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익, 이거를 집적 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도 집적 이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 세 가지를 고려한 거야. 수송비, 노동비, 집적력. 이거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여기서 이제 집적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보란 분은
이 집적 이익은 최대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요건 최대 지점, 이익이니까 최대 지점 찾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보는 건데 계속 수송비 가지고 해보고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물어봤지만은 집적 이익과 비교하는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수송비가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릴게. 수송비 최소 지점이 A인데 집적 이익 최대 지점이 C점이다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지점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면 뭐 관계없는데 일치하지 않으면은 역시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송비하고 노동비를 비교해봤더니 수송비가 더 월등히 우수하대. 그러면 수송비와 다시 비교하는 겁니다. 수송비 최소 지점과 집적 이익 최대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최대 지점을 비교해봤더니 일치하지가 않네. 그럼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집적 이익 최대 지점 공장을 옮겨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A에서 C로 옮기면은 그만큼 수송비는 증가되겠지만은 C로 옮길수록 집적 이익 증가분도 나타나요. 근데 집적이 증가분보다 수송비 증가분이 더 크다. 그러면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죠. 똑같이 이제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공장 부지를 선택하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옮겼더니 집적이익 증가분이 더 크다. 그러면 수송비 최소 지점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설정은 깊숙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수송비가 최소 지점인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대 주요 요인 중에서도 배분환분은 가장 중요하게 본 거를 수송비라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면 그 책에 나온 주요 내용 논리가 뭐냐면은 배분환분은 우선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찾으라 그래서 수송비 최소 지점이 노동비 최소 지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집적이익 최대 지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수송비 최소 지점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이제 고찰을 하는 거야. 고찰해서 이제 최적 부지를 선택하라 라는 논리가 이제 배보의 기본적인 3대 주요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이걸 뚜렷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다만 집적 이익까지는 비교하는 게 안 나가는 이유가 지문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송비하고 노동비를 비교해서 승자인 쪽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럼 두 가지 승자하고 다시 집적 이익을 또 최대점 또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송비가 이겼을 때 내용과 노동비가 이겼을 때 내용을 하다 보니까 경우수가 좀 많아져 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내지 않더라고요. 즉 정리해보면 이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3대의 주요 요인이 있고 제일 중요한 수송비를 최소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점이 노동비 최소 지점과 집적이 최대 지점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단계별로 고찰해서 최종 선택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설정은 뭐 느낌상 아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배분환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허 입지 유형이 있어요. 211페이지. 요게 그나마 좀 더 나오는 건데 공업 입지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따오는 거야. 먼저 수송비가 강조한 게 있죠. 수송비 제약론이라 그래요.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수송비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표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게 원료 제한형하고 시장 제한형이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원료 제한형 산업과 그리고 시장 제한형 산업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상으로 이제 명칭에도 드러나 있어요. 원료 제한형은 말 그대로 그 원료 생산지 가까운 곳에 공장을 갖다 놓는 게 유리하다 이런 논리고, 시장 제한형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있는 근처에 공장을 갖다 놓는 게 유리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 소비자 제한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조건이 상반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정리해 주시고 한쪽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에 그 반대가 나오면은 시장 제한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 제한형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 배분환분은 이제 그 논점을 삼을 때 원료 제한형이 되려면은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합인 총 수송비가 최소 지금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그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원료 제한형이 되려면 원료 수송비가 더 커야 돼요. 다만 이 주의사항은 이 제품 수송비랑 비교되는 원료가 그냥 원료가 아니라 국제 원료야. 또는 같은 말로 편제 원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지 또는 편제란 말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또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존재하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국제 원료는 생산지란 개념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산지란 개념이 성립이 되면은 생산지에서 공장까지 가져올 때 수송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랑 상반되는 이제 원료가 보편 원료라는 게 있어요. 이 보편 원료는 이제 물이라든지 공기처럼 그 아무 데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 그래요. 그래서 보편 원료 같은 경우는 수송비 개념이 매우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품 수송비랑 비교하는 원료 수송비를 보편 원료 수송비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제 원료 수송비랑 비교하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제품과 비교되는 원료에 대한 논리는 국제 원료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나올 때도 그냥 원료 수송비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제 원료는 주로 이제 생산지 개념에는 이제 석탄, 철강석, 석유 같은 게 대표적인 원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원료 수송비가 제품에서 크면은 원료 지향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논리는 원료를 공장에까지 가져와서 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원료를 가공해 제품 만들 때 중량이 변해. 중량 감소 산업이 됩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 뭐라고요? 이게 원료 지향형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이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원료 지수 가지고 해야 돼요. 원료 지수 공식이 나온 적도 있어요. 원료 지수 공식은 제품 중량을 밑으로 깔아요. 깔고, 그리고 국지 원료 중량을 위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국지 원료 중량. 그럼 원료 지향형이 되려면은 지수니까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는 항상 뭐 가지고 판단해? 1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원이니까 뭐 1이겠지만은 얘는 뭐죠? 이렇게. 그 1보다 크면은 원료 지향형 형태가 되는 거죠. 원료니까 1 가지고. 어차피 나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 가지고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입지 계수가 있어요. 입지 중량. 요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입지 중량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입지 중량이라는 것은 여기 원료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원료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 지수 가지고 하면은 1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만은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이었잖아.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중량이 그 2보다 크면은 원료 지향형 형태가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같이 오지선도로 나올까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학원가에서는 이걸 원료 지수니까 원인데 나누기기 때문에 원이 될 수밖에 1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입지 중량이 2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지 중량으로 이제 암기하시더라고요. 이지 중량이 2보다 크니까 2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지선 단위가 하나 더 하면은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원료 지향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거 반대로 하면은 뭐가 된다? 시장 지향형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 원료 지수 개념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수능에도 나왔던 논리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생산지입니다. 생산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국제 원료라는 논리가 개입이 된 겁니다. 여기 공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이 있어요. 그럼 공장이 생산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유리하다? 원료 지향형. 아니다. 공장이 시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유리하다? 시장 지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산지에서 원료를 채굴 했겠죠? 그럼 공장까지 가져올 때 수송비가 들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었죠? 제품 만든 거를 시장에 내다팔 때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비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배벌한 분은 이 원료 수송비하고 요 제품 수송비 있다 그랬잖아요. 2개를 더하라 그랬어요. 2개를 더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총 수송비가 나옵니다.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에다가 공장을 갖다 놓아라. 이게 기본적인 원료 수송비 지향론에 대한 논리예요. 그럼 수송비 최소 지점인데 문제는 생산지에서 원료를 공장에 가져올 때 수송비를 조사해 보니까 킬로미터당 1조가 들어요.
근데 공장에서 시장까지 제품을 운반할 때 킬로미터당 1원이 들어. 그럼 두 가지 합한 금액을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려면은 많이 드는 걸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것이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많이 드는 거를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은 생산지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커야지 원료 제한 형태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져온 원료 중량을 봤어요. 원료 중량이 이따만해. 원료 중량. 그래서 투입을 했어. 가공해서 제품 만들었는데 만들어낸 제품 중량이 요따만해. 그럼 이따만한 중량이 요따만해졌잖아요. 그럼 가공 과정에 중량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 중량이 줄어들었죠? 이게 중량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거운 걸 가져올 때, 이따만한 중량을 가져올 때 수송비가 가벼운 걸 시장에 내다팔 때 수송비보다 당연히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란 말은 그만큼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중량 감소 산업이란 말이 나온 거고, 이 두 가지를 정리한 게 원료 지수야. 그러니까 1보다 크면은 원료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누기인데 1보다 크면은 우의 숫자가 더 커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죠? 아래 숫자보다 위에 숫자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럼 위에 숫자가 더 크다는 것은 국제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더 큰 상태에서 작아진다는 거니까 중량 감소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량이 무거운 걸 가져올 때 수송비가 당연히 더 많이 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게 원료 지수다.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이 가지 비교한 거는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이지 중량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또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은 부패하기 쉬운 원료 사용 공장 같은 경우가 생산지에서 먼 장소에 있으면은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특정한 시설 등을 가진 운반 시설을 가지고 공장까지 가져올 때 수송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원료 사용 공장도 그래서 원료 제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요렇게 하시면은 같은 내용을 배벌한 분이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원료 지수가 뭐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알아두시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은 적한 지점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한 지점, 원료나 제품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적 지점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송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 적한 지점이야. 근데 적한 지점이 뭐냐? 이거를 산업으로 따지면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지점 지향적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지점 지향적 산업. 중간 지향적 산업. 그럼 이 중간 지점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이제 적한 지점이라 그러고 또는 이제 이적 지점이다.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적한 지점이라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지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개념상으로 중간은 거래 개념 가운데 있느냐?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념상으로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적한 지점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데, 적한 지점, 이적 지점, 중간 지점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고요. 적한 지점이란 말은 운송수단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이 수송비 면에서 최소가 되는 지점이 아니냐라는 논리야. 그럼 적한 지점 지향적 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정유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죠. 중동에서 이제 원유를 수입하고 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이제 가져오려면은 무슨 수단으로 가져가요? 해상 운송 수단으로 유조선으로 해가지고 원유를 이제 잔뜩 들고 오잖아요. 그럼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국에 이제 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상 운송 수단을 그 상태 유조선을 육상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정유 산업 같은 건 해안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 수단으로 가져왔던 이제 원유를 그 다음부터는 육상 운송 수단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공수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중간 지점 지향적 산업은 해안가에 많이 있어요. 해안가에. 해외에서 만약에 호주에서 철강석을 석탄 같은 걸 수입해왔다.
그것도 그 자체에서 배 타고 배를 가지고 왔는데 배 자체를 전국에 이제 끌고 철도 운반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료를 내려놓고 다시 육상 운송 수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한 지점이란 말은 운송 수단이 굉장히 이제 그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말하고, 운송 수단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에다가 공장을 갖다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다라는 논리가 중간 지점 지향적 산업이다 또는 적한 지점 지향적 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이란 말은 이제 해상과 육상의 관념상 가운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내지는 않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미로 이제 잠깐 책에 있는 것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수송비 말고, 아까 이제 그 수송비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노동비를 고려하라 그랬어요. 근데 노동비 가지고 수송비 비교할 때 수송비가 더 우수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수송비 최소 지점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아까 이런 경우가 있었죠. 수송비 증가분보다 옮겼을 때 노동비 절감분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21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노동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제 노동지향적 산업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노동지향적 산업이다라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노동지향적 산업은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수송비 비중은 적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수송비 비중은 적고 하면은 그 후보 중에 원료 지향형하고 시장지향 두 가지는 탈락이 돼. 왜? 두 가지는 전부 다 뭐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수송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동시에 탈락이 돼요. 근데 노동지향적 산업의 경우는 문구상에서 이게 노동지향적 산업이라는 게 드러나. 왜? 임금이란 말이 나와. 저임금 산업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정답 나왔던 부분 요것도 나왔어요. 세 번째는 집적력이겠죠. 그러니까 집적 이익이 최대되는 지점이 우수한 장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집적력이 나온 거야. 근데 집적력에서는 운송비 비중이 적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걸 저는 체크하셔야 되는데, 운송비 비중이 적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의미로 원료 지향형하고 시장 지향형은 탈락이 되는 거야. 이렇게 탈락되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노동 지향형이냐 집적 지향형 두 가지 하나인데, 근데 임금이란 말이 안 나와. 저임금 뭐 이런 것이 안 나와. 그러면 노동 지향형도 탈락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이제 집적 지향형인데 집적력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키워드가 기술 연관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기술 연관성, 기술적으로 연관되는 산업들이 어떻게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기술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기술 연관되는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 기술 공유가 어렵겠죠. 기술적 연관되는 사람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집적 지향적 산업이 됩니다. 요 경우가 집적 지향적 산업이 돼. 그러니까 집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 집적 지향적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지향형은 임금이란 말이 나온다. 그 집적 지향형이랑 뭐가 나온다? 기술 연관성이란 말이 나온다. 그런 단어 가지고 구별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단어가 구별이 쉬우니까 상황을 설정해주는 원료 지향형하고 시장형 구별할 수 있는 요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제시해주고 이걸 단계별로 고찰한다는 논리. 수송비랑 노동은 둘 다 최소 지점이고 집적 이익에는 최대 지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말장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게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집적 지향형, 노동 지향 구별할 수 있느냐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보에 대한 공급적인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24회 때 이후에 이제 25, 26, 27, 28 그러니까 4년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배보 자체가. 그래서 통계적인 면에서는 이제 출전이 이제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요 내용만 나옵니다. 가끔 보기 중에 학문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문도 들어가기도 해요. 이론적이면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미 노출된 정답 부분이 그대로 출제된다는 걸 아시면서 요거를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보도 차이가 많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보 공허입지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은 입지론은 상호입지론이에요. 상호입지론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하나 나오고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오는 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거기 뭐 상호입지론에 대해서 거기
책에 보니까 바로 상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권은 같은 말로 밑에 배우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좀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권에 대한 논리를 보면은 거기 그 다음에 214페이지면 상권의 규모라고 돼 있어. 배우지 규모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하고 동그라미 2번의 논리는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 보니까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동그라미 1번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이런 거. 구매 빈도가 낮다. 이거는 여러분 줄을 쳐 주셔야 돼.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커진다. 배우지 규모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구매 낮다는 것은 비싼 물건을 말합니다. 크리스탈로 논리에 의하면 비싼 물건 이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번처럼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싼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끔 가다가 언급이 되니까 상권의 조건은 뭐 당연한 말이라는 거 좀 이따 적어드리고 상권의 범위라든지 뭐 이것도 이제 이따 적어드리고 가변적이다는 말이 나오고요. 상권 분석에 대한 논리 중에 거기 그 상권 분석해놓고 양가로 5번 내용 안 보셔도 되고요. 상권 측정 방법으로 현지적 이런 거 안 보셔도 돼. 다만 7번의 상권을 구획하는 방법, 획정하는 방법 중에 공간 독점법하고 시장 침투법, 분산 접근법인데 역사적 지문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은 공간 독점법하고 분산시장 접근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이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업지 입지 조건 나와요. 상업 입지 조건은 안 보셔도 돼. 그 파트가 그 다음 페이지 상업 입지론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배우지 상권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누굴 걸로 정리하냐면 우리 시험은 216페이지에 보면은 상업입지론,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업입지는 거기 이제 상업입지 이론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요즘에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입지론에 대한 논리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론하고 사실상 이제 해놓고 사실상의 이제 공부는 이제 크리스탈로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216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누가 이런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런 이론이 맞는가 틀린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전부 다 20세기 이제 초중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용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쓰는 어떤 용어적인 측면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해 주신 분이 크리스탈러라는 분이에요. 크리스탈러. 그래서 크리스탈러란 분이 있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학원가에서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크리스탈러란 분은 굉장히 귀한 자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크리스탈이야 해가지고 주로 종로 3가에 살고 계십니다. 종로 3가의 보석상집 아들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커요. 종로 3가는 중심지지 변두리가 아니죠.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크리스탈러란 분은 그 책에 그 216페이지 보면은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재화의 도달과의 요구치 관계를 통해서 요것만 이제 줄을 쳐주세요. 재화의 도달과의 최소 요구치 관계 그 줄 쳐주시고 가정은 아실 필요가 없어. 가정은 보지 마시고 밑에 반가로 2번에 중심지 성립 조건을 체크해 주세요. 오른쪽 그림까지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에 반가로 3번에 이상적인 배우지 형성 과정은 보지 마세요. 반가로 3번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반가로 4번에 중심지의 주요 내용 요거를 이제 체크해 드릴 겁니다. 중심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중심지론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아실 필요 없고 밑에 반가로 5번에 문제점 있죠. 문제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먼저 의를 보면은 이제 요번은 뭘 한 거냐면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야. 중심지 형성 과정이 그 원형에서부터 정육각형 원형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모델인 벌집 모양입니다. 정육각형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인데 중심지 형성 과정을 문제로 내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그냥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까지만 설명하고 문제를 내고 있지 그 형성 과정 자체는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 바라고요. 그 두 번째 그래서 그 이번은 이제 중심 형성 과정을 통해서 최소 유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야. 또는 도달 범위라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요 관계를 설명하면서 중심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논한 이론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24회 때 크리스탈러 문제가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24회 때 이제 그 단독 문제로 아주 오랜만에 나왔을 때 용어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먼저 이제 중심지론이다 보니까 중심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필요합니다. 이 중심지는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탈러의 책을 보면은 서로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밀집된 장소, 이거를 중심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축약하면은 중심지란 말은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점포란 말을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뭐 상점 할 수도 있고 쇼핑센터, 가게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포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중심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심지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는 거야. 중심하는 역할은 배후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 재화 서비스가 경제학적으로 상품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지의 기능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중심지를 해석하면은 중심지는 점포 있는 곳이고 하는 역할은 물건 파는 장소라는 거야.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그럼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중심지는 시장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 파는 점포들이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근데 물건을 어디한테 파느냐가 중심지 기능에 나와 있어요. 어디한테 판다? 배후 지역에 판다는 거야. 배후지. 그럼 자연스럽게 배후지가 무슨 뜻인지도 아셔야 되겠죠. 배후지를 아까 앞에서 책을 보셨던 이거는 상권이라 그럽니다. 그럼 배후지의 이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후지는 그러면은 점포가 있는 곳이 중심지면은 배후지, 즉 상권이란 말은 고객이 있는 곳이야. 소비자가 있는 곳. 고객들이 존재하는 곳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객들이 존재하는 것. 소비자가 있는 곳이. 그리고 중심지 입장에 결국 배후지라는 것은 본인의 그 중심지 매출액 있죠. 중심지 매출액을 결정해주는 공간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특징을 한번 아까 전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특징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중심지는 이제 점포들이 있는 거니까 우수한 중심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이 높아야 돼요. 소득이 높아야 되고 인구도 높은 게 좋겠죠. 고객 밀도도 높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데가 우수한 이제 배후지가 됩니다. 우수한 배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배후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변적이고요. 유동적이다라고 하시면 돼. 끊임없이 변해. 근데 변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변합니다. 배후지는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확장되는 경우로 우리 잘 모르느냐면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겁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멀리서도 중심지까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럼 배후지가 확장이 되면은 중심지 매출액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소되는 게 있어. 축소되는 것은 경쟁업자의 출현이에요. 경쟁업자 출현한 것은 현실적인 내용이죠. 배후지에서 내 점포를 이용을 소비자들이 오는데 배후지와 내 점포 사이에 경쟁업자가 출현해. 그럼 경쟁업자, 배후지에는 거기에 우리 점포가 올려다 경쟁업자가 있으면 글로 가겠죠. 경쟁업자 출현은 배후지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배후지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확장되는 교통의 발달, 축소되는 경쟁업자의 출현.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그리고 이제 상권을 측정하는 거 있었죠. 상권은 이제 배후지 구획하는 방법,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언급했었어요. 상권 획정 방법에 대한 논리를 여기서 잠깐만 언급해보면 많이 내진 않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배후지를 나눌 때 점포를 들어서고자 하는 사람은 배후지 분석이,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공간 독점법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침투법은 안 보셔도 되고요. 분산시장 접근법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한데 혹시나 해서 논한 거죠. 공간 독점법이라는 것은 배후지 공간에 독점권을 허용해 주는 거야. 주로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거,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라든지 면허가 필요한 업종 같은 거죠.
이런 업종들한테는 이제 그 주로 그 뭐죠? 그 배우지에 대해서 독점권을 허용해줘 가지고 일정 이제 수익을 창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편의점 같은 게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사라졌지만은 이제 주류 산업 같은 거.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것은 동일 업종이 몇 미터 이내에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 말은 편의점에 판매하는 물건은 주로 싼 물건, 일상용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 편의점의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독점권을 허용해 준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라든지 면허가 필요 이렇게 해서 공간 독점법 하시면 되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특정 소비 계층을 대상하는 거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고급 가구점 딱 하나 아시면 돼. 고급 가구점.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급 가구점을 판매하는 그 오픈하고자 하는 이제 점포주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급 가구점을 판매하는데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 그 지역에 들어가봤자 장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지를 이제 나누는 거야. 배우지를 나눠가지고 내 이제 판매하는 물건에 맞는 소비자 계층이 있는데 그 접근성이 용이한 데 들어가라. 이게 분산식 접근법이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래서 거리 제한, 면허, 공간 독점, 독점과 허용해주고, 그리고 특정 계층 대상한다. 분산시장 접근법.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상권을 구획하는 방법이 책이 앞에 나가기 잠깐 언급해 드리는 것 뿐이고, 그리고 용어를 계속 해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크리스탈로란 분은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거리에 대해서 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최소 구치가 무슨 말이지? 라는 논리가 나오죠. 최소 구치 개념은 한 개의 점포가 익숙하니까, 또는 한 개의 중심지입니다. 한 개의 점포가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를 말해요.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최소한의 판매 수준을 말해요. 때문에 이제 최소 요구치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그럼 최소 요구치 규모라는 것은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는 최소 요구치 규모만큼은 벌어야 돼.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란 말보다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님 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도달 범위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이제 배우지엔 고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까지 가야 돼. 왜? 이런 기능을 향유하려면은 중심지까지 가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게 교통비가 발생을 해요. 그럼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배우지에 있는 고객 입장에서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도달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거리,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지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이제 점포 입장에서는 재화의 도달거리까지 해당되는 소비자가 내 점포를 이용하러 온다는 뜻이야.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 점포를 이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를 알게 되면은 뭐 전단지 같은 광고 전략할 때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살포할 것인가가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보통 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크리탈로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럼 두 가지 관계가 뭐냐라는 거야. 이 관계라는 것은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책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중심지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을 비교하는 과정 중에 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중심지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달거리보다 요구치가 더 크잖아요. 이 중심지는 도산하게 돼 있어요. 졸딱 망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벌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인건비 벌어야 되죠. 그 재료값 벌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가 나가니까 임대료 벌어야 되고, 관리비 나가야 되니까 관리비 벌어야 되고, 광고도 많이 해야 되니까 광고비 같은 경비도 벌어야 되고, 제세공간금도 벌어야 되고, 본인도 인건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마진을 붙어야 돼. 이런 걸 기본적으로 벌어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와야지
이거 인건비도 지불할 수 있고 뭐 임대료 내는데 지장이 없더라. 그럼 하루에 100명 정도가 와야 된다는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요구치가 됩니다. 이게 최소 요구치야. 근데 이건 점포가 요구하는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고객의 배우지에 있잖아요.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식당까지 오려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와야 되지 부담이 돼. 근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맛이 기가 막혀. 그러면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올 거야.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본인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올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그럼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이게 뭐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점포 입장에서는 100명 정도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10,000명까지 올 용의가 있으니까 요구치보다 도달 큰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만큼이 초과익을 버는 거죠. 초과익을 번다는 것은 이 식당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막 분정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맛이 형편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맛으로 이제 식당 장사나 그래서 그런 매니아 계층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명 정도는 옵니다.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야. 그럼 100명 정도 와야지 운영이 되는데 2명밖에 안 오니까 요구치가 더 큰 상황이죠. 그럼 인건비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 식당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은 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요구치보다 항상 커야 돼. 항상 이렇게 이런 논점을 이제 설명한 것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 크리스탈러의 중심전을 정리해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체크하시라는 내용이 그거 있었죠. 218페이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야. 이것도 상식적인 말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러 한 분은 고차 중심지라는 걸 했어요. 중심지는 이제 규모에 따라 이제 구분이 됩니다. 고차 중심지 하면은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데 명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점포가 있죠. 고차 중심지는 이제 규모가 우선 크다. 그리고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멀다는 뜻이니까 배우지가 넓게 형성된다는 거야. 명동의 배우지는 중국까지 확장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는 적을 수밖에 없지. 일당 100이니까. 이게 고차 중심지야. 그럼 저차 중심지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아파트에 존재하는 단지 내에 상가를 생각하시면 돼. 상가. 그러면 이제 저차 중심지 같은 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판매하는 물건의 기능도 제한이 됐잖아. 기능도 이제 다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축소가 돼 있고, 그리고 거리는 가깝잖아. 왜? 동네 장사야. 그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멀리서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요. 대신에 수는 많어. 저차 중심지. 그럼 이 수적인 면을 한번 따져본 것이 뭐냐면 거기에 책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갈수록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피라미드란 말이 뭐냐면은 고차 중심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저차 중심지가 돼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고차 중심이 일당 100이니까 수가 적어. 대신에 저차는 수가 많어.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야? 중심지 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야. 저차가 고차 근처에 있어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중심지 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피라미드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의미는 고차는 수가 적고 저차는 수가 많다는 거야. 수적인 면에서. 숫자가 이제 많다가 고차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다? 수가 줄어든다는 거를 이 모양을 피라미드다라고 한 거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크리스탈러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면은 크리스탈러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준 이론이다라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중심지 형성 과정에 대해 논해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내. 여기까지만 내고요. 꼭 기억하신 것은 개념을 우선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출제는 안다고 가정하니까 중심지가 무슨 뜻이다? 라는 점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을 말하죠. 물건 파는 장소. 어디가 판다? 배우지. 그럼 배우지 성격을 아셔야 되죠. 고객이 존재하는 건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정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최소구치와 도달거리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핵심인데, 그럼 당연히 요구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도달거리가 무슨 알아야지 최종적으로 요 두 가지 관계 있죠.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항상 뭐가 커야 된다고요?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되더라라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크리탈러라는 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심지 형성 과정을 논했다라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그 후학자들이 문제가 돼. 후학자들은 크리탈러라는 선배가 이미 형성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럼 똑같은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 이론을 전개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 생각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중심지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중심지가 우선 두 개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중심지가 장사가 잘 되려면은 배후지에 있는 그 소비자를 자기 중심에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후지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경쟁 관계를 논하게 돼 있어요. 이 경쟁 관계를 논한 이론이 유명한 우리 시험에서 뭐 계산 문제에 주로 나오는 중력 모형이 된다. 그러니까 중력 모형에 대한 논리가 그래서 219페이지 레일리부터 등장하고 이게 핵심이야 사실상. 그래서 레일리부터 그 다음에 컨버스 221페이지 이제 허프까지 이어지는데 주로 이제 뭐로 나오냐면은 계산 문제로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 뭐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복잡하게 하는 방법도 정석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쨌든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가정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중력 모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주 핵심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허입조론에 대한 논리하고 배보 간단한 거하고 상호입조론 들어가면서 이제 용어를 정리해준 크리탈러 내용을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상호입조 핵심을 논한다는 걸 아시고 다음 시간에 제 17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